자, 이제 시험 범위의 마지막인 동유럽 절대왕정을 하겠습니다. 동유럽 절대왕정. 자, 보자. 자, 우선 동유럽 절대왕정과 서유럽 절대왕정의 가장 큰 차이는 시민의 여부야. 서유럽은 내가 아까 말했지만 시민이 어떻다? 성장한다. 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대서양과 접해 있는 게 가장 커. 즉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상공업의 발달이 시작되면서 똑똑한 시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반면에 동유럽 쪽은 대서양과 접해 있지 않으면서 대항해 시대의 어떠한 그런 상공업 발전이나 무역에 낄 수가 없다 보니까 기존의 본권 귀족이 계속해서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 왕들도 상공업으로 돈을 못 버니 본권 귀족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통한 그 어떠한 재정 지원을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민의 세력이 약해서 왕과 본권 귀족 사이에 거래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도식이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잠깐만, 우선 이거를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Wait a second. 옮기고. 자, 보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융커라는 단어예요. 융커. 시민의 세력보다 융커, 대지주의 세력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동유럽 절대왕정은 서유럽에 비해서 100년에서 거의 200년 가까이가 늦게 시작된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예컨대 엘리자베스 1세 같은 여왕은 굉장히 훌륭한 여왕이었지만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똥싸기였잖아. 그치? 그런데 이 동유럽 절대왕정, 즉 이 동유럽의 절대왕정은 정말 왕이 똑똑해서 지금 우리가 서유럽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는 이 동유럽을 어떻게 하면 서유럽에 맞먹는 강대국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굉장한 고민들을 하는 정말 똑똑한 왕들이 절대군주로서 등장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계몽 절대군주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계몽 절대군주들의 나라별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나라별 케이스를 사람들을 교화시켜 나가는 거야. 자, 우선 첫 번째가 바로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자, 이 표트르 대제는 어렸을 때 이제 자기 이복 누나였던 소피아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 소피아가 이제 그 표트르 대제를 싫어해가지고 그 친엄마가 시골로 보내서 키웠단 말이야. 근데 그 시골이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지금 이태원 같이 서양 문물을 굉장히 볼 수 있는 시대였어. 아니, 러시아가 서양인데 도대체 서양 문물이 웬 개소리냐 하시는데, 러시아는 이 당시 몽고의 킵차크 한국의 영역이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서양임에도 불구하고 양키보다는 짱깨에 더 가까운 인간들이 러시아 애들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동양적인 느낌이 보이는 이 러시아에서 표트르 대제는 어렸을 때부터 서구 문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보면 돼. 그래가지고 표트르 대제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사절단을 간 거였어. 그래서 얘는 진짜 사절단에 가가지고 왕 주제 사절단에 가서 조선소 가서 망치질도 하고, 용접소 가서 철공소 가서 용접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해봤단 말이야. 심지어 이탈리아에서 막 해부 실험하는데 그 옆에서 그 사람 원래 시체 처음 보면 막 토하고 그러거든. 누가 토했다고 자기 공부하는데 방해됐다고 막 그 사람한테 시체 먹이고, 얘도 좀 또라이끼가 있긴 하지. 그래도 분명히 배우려는 어떠한 학구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뭐를 했냐면, 자, 지금 서유럽의 절대군주들이 뭐 때문에 성공하고 있어? 중상주의, 해외로 나가는 것 때문에 성공하고 있잖아. 러시아도 해외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근데 지금 러시아가 추운 지역이라 대부분의 바다가 겨울이 되면 얼어버려. 그럼 배들이 다닐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얼지 않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누구와 전쟁을 하는 거야? 스웨덴과 북방 전쟁을 해서 발트해를 진출하고 무적 함대인 발틱 함대를 만든단 말이야. 이 발틱 함대가 진짜 잘 나가다가 언제 터졌냐면 러일 전쟁 때 일본 도쿠 헤이아츠로한테 털리고 나서 역사에서 사라지지. 자, 그다음에 동쪽에 있던 상대적으로 동쪽에 있던 수도였던 모스크바를 더욱 서쪽으로 서유럽에 가깝게 붙어가지고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로 천도를 한단 말이야. 상트는 세인트, 페테르는 표트르, 부르크는 아까 우리 뭐랬지? 도시. 그래서 성스러운 표트르의 도시다. 이런 게 상트페테르부르크야. 여기도 거의 갯벌에 가까운 땅이었는데 무지하게
막 나무랑 뭐 다 때려 넣어가지고 지방 공사해가지고 저기 멋있게 지어놨어. 그 나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고. 자, 그다음에 네르친스크 조약이 조금 중요한 편인데 청나라와 국경 분쟁을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네르친스크 조약을 했거든. 이게 거의 서양과 동양이 맺은 거의 최초의 조약에 가까워. 그래서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 이제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등장한 애가 바로 예카테리나 2세인데, 자, 예카테리나 2세는 무슨 말을 했냐면 적어줄게. 자, 군주의 목적은 국민을 가장 높은 선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자, 이 사람도 좀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예전에 수능이 나왔을 때 진짜 사람들 다 멘붕했거든. 뭐요, 씨, 얘 누구요? 얘 왜 튀어나와? 이렇게 멘붕을 했는데, 자, 이 러시아 예카테리나 2세 때 그 러시아가 그러니까 북쪽 빼고 동남서쪽으로 이렇게 영토를 크게 확장해. 이 예카테리나 2세는 독일 사람이야. 그래서 사실 시험에 나왔을 때도 어떻게 나왔냐면 나는 독일인으로서 러시아의 여왕제가 되어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 독일 사람인데 시집을 자라가지고 여왕제가 됐는데 남편이 고자의 멍청이었어. 그래가지고 씨는 남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후손을 이어야 되니까 시어머니가 애인 선발대회 이런 걸 해가지고 뭐 남자 40명 가까이랑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좋은데 가신 분이긴 한데 뭐 좋은 분이지. 아이 부럽다. 아니 내 남자랑 노는 게 부럽다는 게 아니고 내가 변태가 되잖아 그러면. 부럽다고. 아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자, 에카테리나 2세는 영토를 크게 늘린 러시아 군주야. 우선 흑해 남쪽으로 진출하고 알래스카 동쪽으로 진출했지. 그리고 서쪽으로 진출해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제와 함께 폴란드를 분할해서 참여했어. 폴란드 분할에 참여했어. 폴란드 영토 일부를 먹은 거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인데 이 사람은 진짜 다른 의미로 대단한 사람이야. 마리아 테레지아가 그리고 생각보다 미인에 속해. 한번 보여줄까? 야, 이 사람이 마리아 테레지아야. 야, 옛날 사람 치고 되게 이쁜 거 아니냐? 이게 어렸을 때 마리아 테레지아거든. 하여튼 이 마리아 테레지아는 다른 의미로 대단한 사람인데 이 어떻게 대단하냐면 자녀가 16명이야. 야, 제인 시모어는 아들 하나 낳다 죽었어. 헨리 8세 마누라는. 그치? 진짜 그 옛날에는 이렇게 애를 많이 낳기가 쉽지가 않아.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양반은 진짜 대단한 게 임신한 상태로 전쟁 나가서 말도 타고 전쟁도 이끌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처음에 이 여자가 이제 왕위에 오르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오스트리아에는 여자가 상속을 받는 법이 없었어. 그래서 그 법을 새로 만들었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 있는 프리드리 2세라는 왕이, 맨 밑에 있는 프로이센 프리드리 2세라는 왕이 너 뭐야, 나 그거 인정 못해, 싸워 하고 시비를 걸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인데, 여기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서 프리드리 2세는 슐레지안이라는 지역,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막 금싸라기 땅이야. 막 경기도 같은 금싸라기 땅이란 말이야. 그런 데를 점령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프리드리 2세가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서 슐레지안을 점령하고 딱 손을 털어버려. 그러니까 마리아 테레지아는 프리드리한테는 지고 이제 다른 나라는 적당히 잘 넘겨가지고 어떻게 됐는데, 어쨌든 경기도를 뺏겼으니까 기분이 나쁘냐 안 나쁘냐. 그때 이제 전쟁에서 지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진짜 임신만 안 했어도 쟤 이길 수 있었는데 막 이렇게 억울해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마리아 테레지아는 나중에 전쟁을 한번 더 일으켜. 이때 7년 전쟁을 일으키는데 내가 얘기했었지. 이때 7년 전쟁 때 누구와 누구랑 손을 잡았었다고? 그렇지, 에카테리나 2세와 루이 15세의 정부였던 마담 퐁파두르하고 3명의 여황제 동맹을 맺어서 프로이센을 치는데, 이게 나중에 누구의 배신으로? 그렇지, 에카테리나가 죽고 나서 새롭게 등극한 러시아의 군주의 배신으로 이 7년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결국 슐레지에는 완벽하게 프로이센의 영토가 되었다. 우리는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 자녀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람이 2명인데, 첫 번째는 그 요제프 2세 자녀야. 자녀가 농노제를 폐지하려고 시도했는데 당연히 실패했어. 왕이 본권 귀족과 제대로 맞짱을 한번 뜨려고 했었지만 어떻게 됐어? 실패했지. 그렇지.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루이 16세의 마누라였던 마리 앙뚜아네트야. 나중에 프랑스 혁명 때 좀 더 중요하게 보겠지. 자, 그 다음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가 한 말도 굉장히 유명해. 같이 써보자.
군주는 국가 제1의 종복이다. 뭐 종복이다, 뭐 공복이다, 뭐 말은 많어. 자, 이 사람이 어린 시절이 되게 불우하단 말이야. 왜냐면 아빠가 진짜 엄한데, 아빠가 왕은 싸움을 잘해야 된다고 군대 훈련을 맨날 시켰어. 근데 형하고, 그러니까 큰 형하고 작은 형이 그 아빠의 군대 훈련을 못 견뎌가지고 아버지한테 맞아 죽었단 말이야. 아빠한테 맞아 죽었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얘를 대피를 시켰어. 그래서 친구 2명과 도망을 갔거든. 근데 아버지한테 잡혔어. 그래가지고 프리들이 이제는 죽기 전까지 쳐맞고, 친구들은 죽기 전까지 쳐맞은 다음에 한 대 더 맞았어. 죽었단 얘기야. 그때 프리드리가 진짜 큰 어떤 충격을 받았던 게, 아무리 왕이라고 해서 저렇게 사람을 막 죽여도 될까? 강력한 왕권이라는 게 어떤 법치주의 안에서, 어떤 딱 정해진 규칙 안에서 정의롭게 구현돼야 되는 강력한 왕권인 것이지, 이게 그 왕의 기분에 따라서 맞아 죽고 뭐 이렇게 목 잘려 죽고 이게 정상일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책 하나를 겁나 싫어했어. 그게 뭐냐면 바로 강력한 군주권을 주장했던 군주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싫어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대표적인 반마키아벨리즘이야. 강력한 군주권을 휘둘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마키아벨리거든. 그들의 사상을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프리드리히는 대놓고 반마키아벨리즘의 선봉에 섰던 계몽절대군주야. 그래서 뭐 여러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지만, 우선 뭐 슐레지엔, 가장 강력한 풍요로운 땅을 얻었던 거,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과 틀리게 베르사유 궁전은 정말 크고 무식하고 아름답게 지었는데, 상수시 궁전은 작고 우아하고 깔끔하게 지었어. 그게 바로 바로크 양식과 로코코 양식의 큰 차이라고 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험에 등장하지 않고 교과서 내용하고도 조금 틀리지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그게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관료제와 상비군이야. 자, 동유럽에서도 분명히 관료제와 상비군은 존재했어. 그런데 서유럽과 다르게 동유럽의 관료제, 상비군은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고 역사에서도 잘 다루지 않아. 그 이유가 뭐냐? 자, 일반적으로 관료제와 상비군이 있으면 본권 귀족들은 기분이 나빠. 당연히. 왜냐면 관료제를 통해서 자기를 간섭하고 상비군을 통해서 자기를 억누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데, 이 돈에 대한 재정 지원을 분명히 본권 귀족들이 해주고 있어. 자, 이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동유럽 절대 왕정의 계몽군주들은 정말 똑똑했던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본권 귀족들이 자신의 불입권이라든지 자신의 세력을 키우겠다고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될까, 나라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 나라의 힘을 왕 한 명에게 몰아준 상태에서 그 왕이 나라를 발전시키면 결국 자기들조차도 같이 발전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거야. 아, 왕 이 계몽 절대군주 너 똑똑하다. 그래, 우리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줄 테니까 너는 그 상비군과 너의 그 관료들을 데리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우리나라를 서유럽에 미치지 않는 선진국으로 이끌어라 하는 어떠한 암묵적인 동의를 해준 거라고 봐야 돼. 근데 이제 이게 서유럽의 절대 왕정과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한테는 관료제와 상비군의 얘기를 하지 않지만 분명히 동유럽의 절대 왕정에서도 관료제와 상비군은 존재했어.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지우면 된다는 거. 수능도 그래서 절대로 동유럽의 절대 왕정에서 관료제와 상비군을 물어보진 않을 거야.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전쟁을 했을 때 뭐 본권 귀족들하고 같이 뭐 전쟁 참여해서 그러진 않았어. 분명히 상비군이 있었다, 이들도.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동유럽의 절대 왕정이 끝나고 우리의 시험 범위도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했고 시험 잘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